척추 손상이 심해서 이제 걷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빠 의사 매수하느라 고생했어. 당연하지. 저 여자 이제 포기할 거든. 앞으로 천장만 보고 살게 될 테니까. 차가운 병실 어둠 속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동생처럼 믿었던 비서의 목소리였죠. 방금 전까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던 그 남자가 이제 막 제 이마를 닦아주며 평생 당신 다리가 되어주겠다던 그 남자가 문 밖에서 제 죽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영구마비라 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키는 순간 제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 마비된 척,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를 하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침대 위에서 썩어가는 불쌍한 여자가 되어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12cm 길이를 신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만든 지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갤러리 관장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 환자로 전락한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와 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믿었던 비서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제보자분께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더 좋은 사연을 찾아올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배달될 더 놀라운 반전 사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건강과 금전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발밑을 보지 못한다고 하죠. 제보자 차유진 씨, 43세. 그녀 역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네로라 하는 갤러리 희의 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리어와 명문대 출신의 다정한 남편 박상준까지. 유진 씨의 인생은 마치 잘 큐레이팅된 전시회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의 갤러리 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지 위에 유진 씨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지은 꿈의 공간이었죠. 1층부터 3층까지는 전시 공간, 4층은 귀빈 라운지와 경매장, 5층은 사무실과 개인 서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멋있었어. 그 해외 컬렉터가 당신 눈 하나 믿고 5억짜리 작품 바로 결제하던데. 역시 내 와이프야. 남편 상주는 늘 그렇게 유진 씨를 지켜세웠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보안 전문 IT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12년 차.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은 신호들은 있었습니다. 상주는 유독 유진 씨의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갤러리 운영 자금이며 부동산 투자 내역이며 심지어 유진 씨 개인 명의의 예금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처음엔 아내를 위한 재테크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상준의 조언으로 몇 차례 수익을 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번에 판교 땅 하나 나왔는데 내가 보기엔
5년 안에 2배는 뛸 것 같아. 우리 여유 자금으로 하나 쳐둘까?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믿고 가는 거지. 알아서 해줘. 유진 씨는 의심 없이 통장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란 걸 그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비서 수진. 김수진은 유진 씨가 갤러리 개관 초기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명문여대 미술사학과를 나온 수진은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유진 씨보다 5살 어렸지만 일 처리는 베테랑 못지않았죠. 언니, 제가 언니 비서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언니는 제 롤모델이거든요.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작가들과의 미팅을 주선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쇼핑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유진 씨는 수진을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명절이면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주고 수진의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를 준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곤 했죠. 수진아, 너 없으면 나 어떡해. 진짜 내 오른팔이야. 언니, 저야말로요. 평생 언니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말 뒤에 독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상준이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유진 씨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통화 기록을 보니 적어도 2년 전부터였습니다. 유진 씨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두 사람은 유진 씨의 집에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유진 씨의 침대에서 유진 씨의 와인을 마시며 유진 씨를 조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신의 정점이 2024년 11월 15일 밤에 터졌습니다. 갤러리 개관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명 호텔 그랜드볼룸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였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유명 작가들과 컬렉터들, 미술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유진 씨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차유진 관장, 당신은 한국 미술계의 자랑입니다. 10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함께 하시길. 축배가 오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상주는 유진 씨의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아름다워. 10년 전 이 갤러리 문 열던 날 생각나.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한 쌍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밤 11시, 유진 씨와 상주는 양평에 있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그날은 유진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오빠 술 좀 마셨잖아.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응. 기분 좋은 날인데 드라이브 하면서 가고 싶어. 유진 씨는 자신의 에마인 벤츠 S클래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국도로 접어들자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 양평으로 가는 길은 늘 이맘때면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여보, 천천히 가. 안개 진짜 심하다. 응, 걱정 마. 유진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예전만큼 부드럽게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커브 구간에 들어서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한데. 브레이크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럭이 아니라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괴물 같았죠. 어머, 유진 씨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보, 상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 비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온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굉음과 함께 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진 씨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고 특히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이 울렸고 입안에서는 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유진 씨는 상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유진 씨는 들었습니다. 차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희미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어.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급함이나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심지어 만족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오빠는 괜찮아? 많이 안 다쳤지? 또 다른 목소리. 여자 목소리. 수진이었습니다. 왜 수진이 여기 있는 걸까? 분명 파티장에서 헤어졌는데. 나야 괜찮지. 에어백 터져서 멍 좀 들었지만 중요한 건 저 여자야. 확인해봐. 어머, 오빠 피 엄청 많이 흘렸네. 이 정도면 살아도 평생 못 걸을 것 같은데. 그게 목표였잖아. 죽으면 유산 문제 복잡해지니까 살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다고. 두 사람의 대화가 안개를 뚫고 유진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빨간 리어램프였습니다. 그것도 2개. 유진 씨의 차 뒤를 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이 있었던 겁니다. 3일 후 유진 씨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차가운 공기.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떨리고 간절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유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상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보였죠.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정말 괜찮은 건가요? 곧이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신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유진 씨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리가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어떻게든 걷게만 해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상준이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유진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이 사람뿐이구나. 죄송합니다만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요추 1번과 요추 2번 척추뼈가 완전히 부서졌고 신경다발이 절단되었습니다. 현대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너진 건 유진 씨의 세계였습니다. 평생 휠체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안 돼요. 상준이 유진 씨의 손을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짜일까? 그날 밤 상준은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유진 씨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서자 피곤하다며
잠시 눈을 붙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 씨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애썼습니다. 움직여줘. 제발 움직여줘. 그때였습니다. 찌릿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발끝을 스쳤습니다. 착각일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유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틀렸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야 해. 얼마나 기뻐할까. 유진 씨는 비상벨을 누르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준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의사 매수하느라 고생했어. 영구마비라고 해야 유진 언니가 포기하고 위임장에 사인할 거 아냐. 유진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당연하지. 박 교수한테 1억 쥐어줬어. 확실하게 못 걷는다고 진단서 써주기로 했고. 이제 갤러리 부지만 팔아치우면 우리 새 출발은 시간 문제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로 다시 못 걷는 거야? 아니면 시간 지나면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글쎄, 박 교수 말로는 50대 50이래. 신경 손상이 심하긴 한데 젊으니까 재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먹이라고 했어.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봉지를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뭔데? 근이완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약이야. 매일 먹이면 설령신경이 재생되더라도 근육이 퇴화해서 못 일어나. 완벽한 계획이지. 수진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천재야. 근데 그날 사고는 진짜 완벽했어. CCTV 없는 구간이라 다행이지. 심부름센터 애한테 몇 푼 줬더니 트럭 한 대 빌려다 주더라고. 브레이크 라인 끊는 건 내가 직접 했고. 자기 차니까 정비소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웠지. 이제 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저 침대 위에서 천장만 보게 될 거야. 유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계획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나저나 인감 도장은 찾았어. 아직 집 서재 어딘가에 있을 텐데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오빠가 좀 알아봐줘. 알았어. 어차피 저 여자 재활치료한다고 집에 데려가야 하니까 그때 천천히 찾으면 돼.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진 씨는 비상벨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발가락을 이불 속 깊이 감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박상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는 완벽한 불구자가 되어줄게. 대신 유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신 내가 만든 그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상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잤어. 내가 직접 끓인 단호박죽이야. 먹어봐. 상준은 다정하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유진 씨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유진 씨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입을 벌렸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다는 듯 천천히 어눌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죽을 다 먹이고 나자 상준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캡슐이었습니다. 여보, 이 약 먹어야 해. 의사가 통증 완화제래. 꼭 챙겨 먹으래. 유진 씨는 눈동자만 굴려 상준을 바라봤습니다. 상준은 유진 씨의 입술 사이로 약을 밀어넣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삼키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준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유진 씨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을 뱉어냈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틈새에 숨겼습니다. 이미 간호사가 몰래 갖다 준 휴지 뭉치 속에 여러 알의 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어. 박상준. 2주 후 유진 씨는 퇴원했습니다. 상준은 양평 저택을 장애인 친화형으로 개조했습니다. 1층에 침실을 마련하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최신형 전동 휠체어도 준비했죠. 여보,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돌봐줄게. 양평 저택은
원래 유진 씨 아버지의 별장이었습니다. 2,000평 대지에 지어진 2층 양옥이었죠. 주변은 온통 산과 밭이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휴양지로는 완벽했지만 감옥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상주는 유진 씨 방 천장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보, 이거 환자 안전을 위한 거야. 내가 회사가 있어도 실시간으로 당신 상태 확인할 수 있거든. 만약 쓰러지거나 하면 바로 119 부를 수 있게.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 걷는지, 약을 제대로 먹는지, 혹시 누군가와 연락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도구였죠. 그리고 수진이 이사를 왔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간병을 맡을게요. 어차피 갤러리도 당분간 휴관이잖아요. 제가 24시간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수진은 2층 방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차지한 게 아니라 점령했습니다. 유진 씨의 옷장을 뒤져 명품 옷을 꺼내 입고 유진 씨의 화장대에서 샤넬 화장품을 펌핑하고 유진 씨의 보석함을 여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잠깐 빌려 입어도 되죠? 어차피 언니는 이제 못 입잖아요. 수지는 유진 씨 앞에서 대놓고 유진 씨의 물건을 착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유진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반응이 없자 수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상준이 출근하고 나면 수지는 유진 씨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언니, 씻겨드릴게요. 수지는 유진 씨를 휠체어에서 들어 올려 욕조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을 틀 때도 온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뜨거운 물에 유진 씨의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사람은 온도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아, 맞다. 언니는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지. 수지는 비웃으며 찬물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유진 씨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지만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고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유진 씨 앞에 음식을 던지듯 놓고는 자기가 먼저 맛있는 것부터 집어 먹었습니다. 언니,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언니는 죽이나 먹어요. 어차피 씹는 것도 힘들잖아요. 유진 씨는 매일 밍밍한 흰죽만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가장 힘든 건 약이었습니다. 상주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직접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삼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로 삼키는 척하다가 상준이 돌아서면 혀 밑에서 빼내 침대 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실수로 약을 삼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로 온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졌습니다. 근이완제의 효과였죠. 그럴 때마다 유진 씨는 이대로 정말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복 동생 영진이었습니다. 차영진, 우세. 유진 씨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유진 씨보다 8살 어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식적으로는 유산을 반씩 나눠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갤러리와 미술품은 유진 씨가, 부동산과 현금은 영진이 상속받았습니다. 영진은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천재였습니다. 특히 해킹과 보안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상준이 보안 전문가라고 우쭐댔지만 영진에 비하면 한참 아래였습니다. 유진 씨가 사고를 당하자 영진은 곧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누나, 브레이크 라인이 자연적으로 끊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야. 누나 차는 작년에 정기 점검 받았잖아.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야. 영진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준의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거기서 심부름 센터와 주고받은 메시지, 트럭 렌탈 기록, 그리고 박 교수에게 보낸 5천만 원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영진은 즉시 유진 씨를 만나러 양평 저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준과 수진이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영진 씨, 죄송하지만 유진 씨는 지금 면회가 어려워요. 의사가 조용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요. 제 누나인데 왜 못 만나게 해요? 영진 씨도 이해해 주세요. 유진 씨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커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영진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저택 주변 나무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준이 설치한 CCTV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했습니다. 며칠 뒤 영진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유진 씨를 학대하는 장면, 상준이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갤러리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까지. 영진은 즉시 유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진 씨의 휴대전화는 상준이 압수해버렸습니다. 영진은 묘안을 짜냈습니다. 새벽 3시 상준과 수진이 모두 잠든 시간. 영진은 드론을 띄워 유진 씨 방 창문 밖으로 보냈습니다. 드론에는 초소형 스마트폰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윙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드론이 떠 있었고 작은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스마트폰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나야. 이 폰으로 문자 보내. 통화는 위험해. 모든 걸 알고 있어. 누나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도울게. 영진. 유진 씨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진아, 고마워.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내가 계획이 있어. 너는 CCTV 조작할 수 있어. 물론이지. 누나, 말만 해. 뭘 도와주면 돼. 매일 밤 10분씩만 화면을 정지시켜줘. 그 시간에 내가 걷는 연습을 할 거야. 알았어. 내일 밤부터 시작할게. 누나, 힘내. 다음 날 밤부터 유진 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상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영진이 CCTV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상준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화면은 10분 전의 정지 화면을 루프로 돌렸습니다. 유진 씨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제 방 안에서는 유진 씨가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팔의 힘만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니 팔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서는 순간 쿵! 유진 씨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유진 씨는 바닥을 기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톱이 바닥에 긁히며 깨졌습니다. 팔꿈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유진 씨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일어나, 차유진, 일어나. 온몸에 힘을 쥐어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초, 2초, 3초,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영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시간 다 됐어. 빨리 침대로. 유진 씨는 기어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평화롭게 잠든 척했습니다. 온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 씨는 변기를 잡고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 벽을 짚고 세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방 안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준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낮에는 완벽한 마비 환자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준이 이상한 기계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의사가 추천한 전기 자극 치료기야. 근육이 굳지 않게 전기 자극을 줘야 한대. 좀 아플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한 거니까 참아줘. 유진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상준은 유진 씨의 허벅지에 전극 패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러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도가 올라가자 마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유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표정 짓지 마. 아무 느낌 없는 척해야 해.
이 정도면 느껴져야 정상인데 정말 아무 느낌 없어. 상준이 다이얼을 더 올렸습니다. 이제는 근육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침만 조금 흘렸습니다. 이상하네. 상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진 씨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유진 씨는 거의 반사적으로 다리를 움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다리는 축 늘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준은 유진 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는 상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상준, 내가 아무리 내 육체를 고문해도 내 복수심까지는 마비시킬 수 없어. 결국 상준은 기계를 끄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기 자극 치료는 매일 저녁에 의식이 되었습니다. 유진 씨의 허벅지와 종아리는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죠. 밤에 걷는 연습을 할 때면 이 상처들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속 파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의 일주기 추모 행사 겸 유산 상속 파티였습니다. 미술계 인사 300여 명이 초대되었고 상준은 그 자리에서 갤러리 경영권 이양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파티에 당신도 나가야 해. 휠체어에 앉혀서라도. 사람들이 당신 궁금해하거든. 상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유진 씨를 휠체어에 앉힌 불쌍한 모습으로 전시하고 자신은 헌신적인 남편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이었죠. 유진 씨는 영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진아, 12cm 키를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제일 날카롭고 제일 높은 거. 누나, 설마. 응, 그날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갈 거야. 그 구두 신고. 누나, 아직 위험해. 키릴은 균형 잡기도 어렵고. 할 수 있어. 나 매일 밤 연습하고 있어. 이제 방 안에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키릴도 연습하면 돼. 영진은 명품 구두 매장에서 12cm 스틸레토 힐을 구입했습니다. 검은색 뾰족한 앞코, 얇디얇은 힐. 모델들도 오래 신지 못하는 살인적인 구두였습니다. 드론으로 배달받은 구두를 본 유진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어야 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완벽하게, 우아하게, 당당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진 씨는 키리를 신고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구두를 신고 일어서자마자 발목이 꺾였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해 부어올랐습니다. 둘째 날 간신히 서 있었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셋째 날 벽을 짚고 2걸음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걸음, 닷새째 5걸음. 일주일 후 유진 씨는 방 안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물집투성이었고 발 뒤꿈치는 피가 흘렀습니다. 발톱은 깨지고 검게 멍들어 있었죠. 유진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차유진, 너는 걷는 게 아니야. 너는 박상준의 심장을 밟으러 가는 거야. 파티 하루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준이 수진을 데리고 유진 씨 방에 들어온 겁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사인해줘. 상준은 서류를 유진 씨 앞에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내일 파티 끝나면 당신을 강원도에 있는 좋은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거기 공기도 좋고 전문 의료진도 있고 당신한테 훨씬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영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양원은 사실상 정신병원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가족 동의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자, 손 잡아봐. 상준은 유진 씨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유진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마비 환자의 떨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분노로 떠는 것이었습니다. 상준은 유진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힘을 빼버렸습니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상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냥 도장 찍으면 안 돼. 어차피 인감 도장만 있으면 모든 서류 처리 가능하잖아. 그래, 그게 나아. 이 여자 손 힘도 없어서 두 사람은 서재로 가서 인감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의 인감 도장은 영진이 이미 회수해 갔으니까요. 30분 후 두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에휴, 내일 파티 끝나고 다시 찾자. 어차피 저 여자는 도망갈 곳도 없어. 상주는 유진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여보,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무대야. 사람들 앞에 얼굴이나 비추고 그 다음엔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알았지? 유진 씨는 대답 대신 침을 조금 흘렸습니다. 완벽한 백치 연기였죠. 두 사람이 방을 나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는 즉시 영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진아, 내일이야. 준비됐어. 응, 누나. 모든 증거 파일 준비 끝났어. 경찰도 대기 중이야. 누나만 무사히 걸어 나오면 돼. 고마워. 내일 봐. 유진 씨는 침대 밑에서 키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방을 가로질러 다시 돌아오고 또 가로지르고 100번, 200번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유진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cm 키리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준, 각오해.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양평 저택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케이터링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천막이 설치되고 무대가 만들어지고 수백 개의 의자가 배치되었습니다. 상주는 이탈리아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수진도 유진 씨의 옷장에서 꺼낸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 될 거야. 당연하지. 오늘 이후로 우리는 자유야. 두 사람은 유진 씨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일어나. 당신도 준비해야지. 상주는 유진 씨를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드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골드색 드레스였습니다. 이거 입혀드릴게요. 수진이 유진 씨의 옷을 벗기고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거칠게 마치 인형 옷 갈아입히듯. 유진 씨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수진이 대충대충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어차피 휠체어 탄 불쌍한 모습이 포인트니까 화장은 대충 해도 돼요. 상주는 유진 씨의 무릎 위에 두꺼운 담요를 덮었습니다. 여보, 다리 안 보이게 가려야지. 사람들 놀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담요 아래 유진 씨의 발에는 이미 12cm 키릴이 신겨져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300여 명의 하객이 천막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유진 씨 아버지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단이 차려지고 꽃이 가득 놓였습니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추모하는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모습, 갤러리를 운영하던 모습, 유진 씨와 함께 웃던 모습들, 손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상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차동욱 관장의 사위 박상준입니다. 상준은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장인어른을 존경했는지, 그리고 장인어른의 유지를 이어받아 갤러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포부. 특히 저희 아내 유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라도 장인어른의 꿈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갤러리 히에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보안 기술과 장인어른의 예술혼이 결합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상주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복구됩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조명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무언가 떴습니다. 상준과 수진이 병원 복도에서 속삭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빠, 의사 매수하느라 고생했어. 음성이 천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당장 꺼. 상준이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상준이 심부름센터 직원과 통화하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끊는 거 어렵지 않아. 공구만 있으면 돼. 이 정도면 사고 나도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설마 부인 사고가.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상준이 수진과 침대에 누워 나누는 대화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부터였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 없으면 우리 떳떳하게 사귈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 내가 계획이 있어. 관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부인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상준은 무대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누가 이런 장난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막 뒤편 입구에서 한 줄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12cm 키리를 신은 여자. 차유진이었습니다. 휠체어는 비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유진 씨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각, 키릴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유진 씨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완벽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준은 무대 위에서 유령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말이 안 돼. 당신은 못 걷는다고. 유진 씨는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12cm 키릴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선 유진 씨는 상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상준 씨. 유진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강렬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다리가 마비되었다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상준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유진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영진이 무대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는 박상준 씨가 자동차 정비소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제 누나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상준의 휴대전화 번호, 정비소 사장의 번호,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그리고 이건 박상준 씨가 담당 의사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제 누나를 영구마비로 진단해달라는 대가였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놈, 부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 불러. 상준은 무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수지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상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준은 유진 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유진 씨는 상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박상준 씨, 당신은 보안 전문가였죠. 남의 비밀은 철저히 캐낼 수 있다고 자부했겠지만 당신 자신의 추악함은 숨기지 못했네요. 유진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천막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준, 김수진 두 분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상준과 수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놔줘. 나 억울해. 상준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진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상준이 유진 씨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적 관객석의 사람들은 유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은 거짓을 담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예술처럼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천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키리를 신은 발이 계단을 내려갈 때 유진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몇 달간의 고문과 훈련으로 다리는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진이 재빨리 유진 씨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하나? 응, 이제 괜찮아.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영진이 유진 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정말 잘했어. 정말 대단해. 유진 씨는 영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해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영진과 함께 서울 경찰청에 있었습니다. 상준과 수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차유진 씨, 이거 보세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상준의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준이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메일들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완료. 사고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 환자 상태 확인. 하반신 마비 진단 확보. 갤러리 매각 준비 중. 예상 금액 150억. 그리고 그 메일의 수신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디렉터 갤러리히.com. 유진 씨는 그 이메일 주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박 이사님 메일 주소. 박 이사, 박종현. 유진 씨 아버지가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유진 씨를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아껴준 사람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갤러리를 물려받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이었죠. 이럴 리가 없어요. 박 이사님은 저를. 차유진 씨, 더 보세요.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준과 박 이사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유진 씨를 죽이는 건 죽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못 쓰게 만들라는 거지. 저 애가 멀쩡하면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자네 빚 200억 갚아주는 조건이잖아. 제대로 해. 유진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준 씨 빚이 200억? 네, 박상준 씨는 사실 3년 전부터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카오,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며 수백억을 날렸죠. 그 빚을 박종현 이사가 대신 갚아줬고 대신 당신을 제거하라고 시킨 겁니다. 왜요? 박 이사님이 왜 저를? 영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내가 박 이사 서버도 해킹해봤어. 거기서 발견한 건데. 영진이 태블릿을 유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갤러리 히 설립 당시 주주 계약서였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와 박 이사가 50대 50으로 투자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이 다음 장 봐. 누나, 다음 장에는 계약서 수정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분이 70%, 박 이사의 지분이 30%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초기 자본을 더 투자하셔서 지분이 늘어난 거야. 정상적인 절차였어. 근데 박 이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이 문서 봐. 영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차동욱이 나를 배신했다. 30년 동반자로 함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분을 빼앗아갔다.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내 몫을 되찾겠다. 하지만 차동욱이 죽고 나니 딸년이 모든 걸 가져갔다. 저 애도 아버지처럼 교활하다. 저 애만 없애면
내가 갤러리를 차지할 수 있다. 영진이는 바보라.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유진 씨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업자. 유진 씨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아기를 품고 있었다니. 박 이사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추적 중입니다. 아마 오늘 파티장에 있었을 텐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도망친 것 같습니다. 3일 후 박 이사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유진 씨를 무릎에 앉혀 그림책을 읽어주던 사람, 유진 씨가 대학 입학하던 날 축하해주던 사람, 갤러리 개관 날 울면서 기뻐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유진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셨잖아요. 저도 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왜 그러신 겁니까? 한참의 침묵 후 박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는지 아나? 30년 동안 줄곧 이인자였어. 차동욱의 그림자였지. 갤러리 이름도 차동욱이 정했어. 작품 선정도 차동욱이 했어.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사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유산을 너한테만 줬잖아. 영진이한테는 부동산 조금, 너한테는 갤러리 전부. 그게 공평한가? 내가 30년 동안 갤러리를 키운 건데. 박 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제거하고 영진이를 조종해서 갤러리를 내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어. 그게 뭐가 잘못됐나? 내 당연한 몫을 찾은 것뿐인데. 유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님, 아버지 유언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아버지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요. 거기 이사님 앞으로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유진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진이 아버지 서재에서 찾아낸 편지였습니다. 유진 씨가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이 형, 3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이 없었다면 갤러리 희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갤러리를 유진이에게 물려주는 건 유진이가 형의 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식 없이 평생 갤러리에 헌신하신 걸 알기에 제 딸이 형의 딸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진이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건 곧 형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도 유진이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사실 갤러리의 지분 절반은 형님에게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동욱 올림, 박 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차동욱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사님은 제 또 다른 아버지였어요. 근데 왜 저를 죽이려 하셨어요? 왜 상준 같은 인간한테 저를 맡기신 겁니까? 박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유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이사님이 갤러리를 위해 쏟으신 30년의 헌신만큼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역사관을 만들 때 이사님의 공헌도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하지만 이사님이 저한테 하신 짓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진 씨는 돌아서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박 이사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갤러리 희는 재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층은 여전히 전시 공간이었지만 전시되는 작품들이 달랐습니다. 유명 작가의 비싼 그림이 아니라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 불의의 사고로 꿈을 포기할 뻔했던 예술가들의 작품이 줄을 이뤘습니다. 누나, 오늘 개막식 정말 성공적이었어. 영진이 샴페인 잔을 들고 유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유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다 영진이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누나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진 씨는 갤러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영진아,
나 요즘 가끔 생각해.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누나가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겠지. 아니, 나는 그대로 교만한 갤러리 관장으로 살았을 거야.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돈과 명예만 쫓고 진짜 예술이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모른 채 유진 씨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가끔 통증이 왔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면 무릎이 쑤셨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그 통증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통증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상준이 어떻게 됐어?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나왔대. 살인미수, 사기, 횡령, 위증 다 합쳐서 항소했지만 기각될 거래. 반은 징역 12년. 살인교사죄로 나이가 많으니까 좀 깎인 것 같아. 수진이는 공범으로 징역 7년. 근데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면 좀 일찍 나올 수도 있대.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 유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글쎄, 용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 미워하기에는 내 앞으로의 삶이 너무 소중하거든. 바로 그때 갤러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손님 한 분이 관장님 찾으십니다. 누구신데? 어떤 중년 남성분인데요. 자기 소개를 안 하시네요. 그냥 차유진 관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만. 유진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진 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요? 네, 사실 6개월 전 관장님께서 양평저택에서 홀로 재활훈련을 하실 때 영진 씨가 저를 비밀리에 고용하셨습니다. 유진 씨는 영진을 돌아봤습니다. 영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강 선생님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재활 전담하시는 분이야. 드론으로 누나 훈련 영상 보내드리면 선생님이 훈련 메뉴 짜주시고 조언해 주셨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관장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관장님처럼 의지가 강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 겁니다. 유진 씨는 강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저 못 일어섰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조언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선 건 관장님 본인의 힘입니다. 강민호는 꽃다발을 유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재개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혼자 갤러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정적만이 갤러리를 채웠습니다. 유진 씨는 5층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상준. 유진 씨는 그동안 상준이 보낸 수십 통의 편지를 모두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안 버렸을까? 유진 씨도 잘 몰랐습니다. 유진 씨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진에게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다. 아마 넌 내 편지를 읽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꿈,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꿈, 그리고 내가 12cm 길이를 신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꿈. 그 꿈에서 깨면 나는 항상 울고 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때문이다. 유진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정말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좋았고 내 곁에 있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재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갤러리가, 내 명성이, 내 모든 것이 탐났다. 나는 도박에 빠졌고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박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내 선택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지금 나는 매일 후회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로 잡겠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15년 동안 여기서 썩을 것이고 나올 때쯤이면 이미 인생은 끝나 있을 것이다. 유진아,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널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비록 그 사랑이 탐욕에 삼켜졌지만 처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부디 행복해라. 내가 다시 걷는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로 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내가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미안하다. 유진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렸으니까요. 유진 씨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파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정말로 상준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갤러리 힐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핫한 갤러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유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매달 다시 일어선 사람들 시리즈 전시를 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을 다친 화가, 암투병 후 재기한 조각가, 정신질환을 극복한 사진작가,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무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갤러리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진 씨는 직접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40대 여성이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우울증으로 2년을 병원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다시 일어선 건 본인이잖아요. 아니요.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관장님도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진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린 그림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 씨를 안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유진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 씨는 양평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저택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혼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 씨는 자신이 누워있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천장의 CCTV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이 침대 위에서 절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공포, 남편과 비서의 배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이 침대 위에서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유진 씨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키리를 신었습니다. 예전처럼 12cm는 아니었습니다. 편한 5cm 굽의 구두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높은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진 씨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택 앞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유진 씨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갤러리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유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갤러리 힐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낮았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48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고였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 씨는 갤러리 3층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시 일어서는 법. 여러분, 저는 5년 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유진 씨는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분씩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1초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초가 2초가 되고 2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1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12cm 길이를 신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저를 대신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여기저기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배신당한 침대 위입니까? 실패한 사업의 잔해 위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사랑의 폐허 위입니까? 유진 씨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세요. 처음엔 1초만 서도 좋습니다. 그 1초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유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저도 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성은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유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미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유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결은요. 미워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 저를 짓밟으려 한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면 제 마음만 병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대신 더 행복해지기로 했어요. 그게 제 복수였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도 해볼게요. 해가 지고 갤러리에 노을이 들었습니다. 유진 씨는 혼자 갤러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유진 씨는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옥상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생생하게. 5년 전 유진 씨는 발끝의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의 온도, 바람의 촉감, 심장 박동 소리, 살아있다는 것. 유진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강민호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아, 관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되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갤러리에서 재활 프로그램 하나 시작하려고요.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전화를 끊고 유진 씨는 다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5년 전 유진 씨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병원 침대 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유진 씨는 높은 곳에 있지도 낮은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유진 씨는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고 당당하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마비 상태에 빠져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저처럼 키리를 벗어 던지고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은 채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걷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 차유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이 희망으로 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